힙맵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X축과 Y축의 이 레졸루션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1픽셀이 하나의 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픽셀 바이 1픽셀에 굉장히 작은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나의 특정 빈의 값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전체적인 오버뷰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XY축에는 레졸루션이 좋습니다. 근데 G축에서는 이것도 역시 색깔, 그러니까 컬러 퍼셉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여줄 수 있는 레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에서 11개의 빈의 정도 다른 단계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뭔가를 보여주더라도 실제로 이 세부적인 값들을 다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힙맵을 그 What, Why, How 프레임워크에서 분석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힙맵이라고 이제 힙맵을 좀 더 개선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힙맵에 어차피 XY 쪽에 범주가 올 거고 만약에 그 범주에 순서가 없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인접한 비슷한 애들끼리 있는 근접하게 둬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싶게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이제 이 Y축에 있는 것들도 뭔가 어떤 범주인 거고 예를 들어서 세포들이라고 보면은 이 X축에 있는 범주들은 특정 세포에서 어떤 측정 기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을 뽑아냈을 때 그 측정 서로 다른 측정 기법들인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떤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배열하면 지금 보면 이 앞에 있는 7개의 기법 이 세포들은 이런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다들 뭐 초록 색깔로 나온 애들은 다른 애도 초록색으로 나왔고 뒤쪽에 빨간 색깔로 나온 애들은 뒤쪽 7개 애들은 다 빨간색이 나온 대부분 다 빨간색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열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요 두 기법은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세포들에 대해서는 다 초록 색깔 값을 베타냈고 나머지 애들은 다 검정 색깔 값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이 두 개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초록색과 양의 값을 내보냈다가 이 값들에 대해서는 뭔가 빨간 색깔 값을 또 내보내고 또 이제 나머지 애들은 또 검정색 가까운 값을 내보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값을 가지고 있는 열 또는 행을 순서를 바꾸는 거죠. 열의 순서를 바꾸는 것과 행의 순서를 바꾸는 건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클러스링을 적용해가지고 비슷한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생물학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예전에 한 70년 정도 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오더러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힙맵이에요. 결과적으로 힙맵인데 이 순서를 직접 이렇게 꼬챙이로 끼워가지고 순서를 바꿔볼 수 있게 만든 그런 인터페이스인 거죠.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인 거죠. 실제로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이걸 진짜 이것에 이제 현대판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인간이 하기엔 어렵습니다. 인간이 하기에는 이 순서를 실제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는 것이 열과 행을 둘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자동화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소개드리겠지만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패턴 알아보기 쉬운 힙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힙맵의 위에 이제 덴드로그램이라는 개통도로죠. 한국어로 하면 개통도를 보여줘서 이 각각의 열과 행이 인접한 애들끼리 얼마나 닮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령 이 개통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요 바가 제일 낮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열이 제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거는 뭐냐면 얘 같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행이 비슷한 거고 그리고 요 바도 좀 낮아 보이네요. 그럼 이 두 개의 행이 열이 또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 열들의 묶음이 또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열의 평균과 이 두 개의 열의 평균이 또 이만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비슷한 애들끼리 두 놈을 잡아가지고 쭉쭉쭉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개통도가 되는 거죠. 이때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행선 하나 그으면 이제 수평선 하나 그으면 임의의 개수에 원하는 개수의 클러스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제가 이렇게 발을 그으면 요게 만나는 점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클러스로 이 전체 열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발을 내리면 클러스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극단적으로 맨 아래로 내리면 모든 열들이 다른 클러스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힙맵은 힙맵인데 열과 행의 유사도를 보여주고 그 유사도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서 조금 더 패턴을 알아보기 쉽게 만든 그런 힙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클러스터 힙맵을 그릴 때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이 흔히 사용되는데 어떤 기법이냐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비슷한 유사한 두 개의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또 평균을 내서 대표값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두 개는 이제 그 대표값으로 치환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계속 하나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묶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가 될 때까지 묶는 거죠. 그래서 그 묶였을 때의 유사도를 이렇게 Y축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때 그 각각의 개별 데이터의 아이덴티티를 X축에 나타내면은 이런 덴드로그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가 아래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6번과 9번은 되게 비슷한 데이터였다. 그리고 이거를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어떻게 가면 데이터 값 두 개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평균을 낼 것인가? 벡터가 있다 그러면 뭐 평균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아이템과 클러스터 간 또는 아이템과 아이템 또는 클러스터가 클러스터끼리 길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뭐 이런 방식에 따라 가지고 알고리즘의 동작이 많이 달라지는데 뭐 어쨌든 이런 하이어키컬 클러스터의 방법을 통해서 시각화를 좀 더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예제가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개의 애트리뷰트, 퀀터터티브한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쌍에 대해 가지고 상관관계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씩 다 뽑아서 그려보면 되겠죠.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꺼번에 다 그린 예제가 이제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퀀터터티브한 애트리뷰트가 있으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배치한 다음에 가령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축에 엑셀러레이션을 Y축에 놓았을 때 얻어지는 산점도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카테고리컬한 걸로 오디너널한 밸류 어떤 값으로 색깔을 칠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보면은 대칭입니다. 이 상하가 그러니까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가 대칭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페어에 대해서 산점도를 그리고 그 산점도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 대칭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상관계수를 이쪽 위쪽에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 차트의 이 스캐터 플롯은 지금 얼굴을 가렸네요. 예를 들어서 이 스캐터 플롯은 i와 스피드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의 상관계수는 0.47이라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페어를 다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 요약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중요한 점은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줄 수 있는 애트리뷰트의 경우에는 어쨌든 매트릭스를 그려야 되고 매트릭스의 행 또는 열의 개수가 애트리뷰트의 개수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많이 그리게 되면은 이 산점도에 할당되는 공간이 너무 작아져서 패턴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에서 애트리뷰트는 10개 정도 가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의 이 산점도 안에 찍히는 점의 개수 결국 아이템의 개수죠. 아이템의 개수는 10에서 수십에서 수백 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의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뭐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 곱하기 99 나누기 2개의 산점도를 다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너무 많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산점도의 패턴을 좀 특성화를 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n combination 2개의 산점도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슷한 것끼리 묶고 대표적인 애들만 뽑아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진 애들이 좀 많았고 뭐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적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점도의 모양을 벡터화 시켜가지고 그 벡터끼리의 시뮬레이터도 계산해서 산점도를 데이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스케일과 엑스플로어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뭐 9개의 특성을 뽑아가지고 줄이곤 했었는데 실제로 이 9개가 인간이 이제 실제로 산점도 2개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좀 관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잘한다던가 저도 그런 논문 하나 적었는데 그런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많은 키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키가 2개는 힙맵 좋죠. 키가 3개가 되면
볼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힙맵을 또 이제 여러 개를 그리거나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륨메트릭 그리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포비즈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인포비즈에서는 일단은 3차원 시각화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Recursive Subdivis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테이블 데이터를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해서 보여줄 때 뭐 리스트 얼라이먼트도 있고 매트릭스 얼라이먼트도 있는데 이 둘은 둘 다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디자인 초이스가 뭐냐면 직교 좌표계가 아니라 평행한 좌표계나 아니면은 이렇게 원형인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도 시각화가 어떻게 바뀌냐를 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시각화는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이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제 평행한 좌표를 쓸 때는 이제 parallel coordinates라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각화 기법이 있고요. 또 원형으로도 이렇게 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이 이렇게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있고 대각선 축도 있고 이런 식으로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레이디얼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뭐 레이디얼 바 차트나 파이 차트나 아니면 레이더 차트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arallel coordinat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보여줄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사용하는 빈도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원래 테이블 데이터가 지금 4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 거고 차원이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캐터 플롯 매트릭스로 그리면 2개의 차원을 뽑은 다음에 그 2개의 차원마다 이제 사전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의 아이템을 선으로 표현할 겁니다. 폴리라인, 그러니까 꺾이는 선으로 표현할 텐데 그때 꺾였을 때 각 위치를 이 하나의 이 값에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4개의 차원이 이렇게 4개의 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라인이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데 가령 이 주황색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math는 85, physics는 뭐 95, 그리고 dance 같은 경우에는 70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 여러 개가 되면은 이 선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차원이 더 늘어나면은 이 평행한 축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parallel coordinates라고 부릅니다. 이 패러렐 코디네이트가 언제 유용하냐면 인접한 축 간의 코릴레이션 알아보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축의 코릴레이션이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들이 다 수직으로 내려오게 될 거고요. 이게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렇게 방향이 기울어진 각도가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를 하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 모래시계 형태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 정도를 보고 이 사이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봐서 이 코릴레이션을 숫자로 보여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밀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이 축이 떨어져 있는 축 2개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색깔을 같이 인코딩하는 기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접한 2개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렐 코디네이트에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아이템의 개수는 결국은 라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개수는 수백 개 정도보다 더 많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다 오버플로팅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라인이 어떤 라인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백 개 정도가 한계고 뭐 투명도를 쓰거나 아니면 좀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좀 더 이 한계를 늘릴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의 개수 같은 경우에 그 축의 개수겠죠. 이 축의 개수는 수십 개 정도를 이펙티브하다. 이 정도에 대해서 이펙티브하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러렐 코디네이트 요약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디얼 바 차트인데요. 레디얼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같은 이런 원래 바 차트를 이렇게 직교 좌표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바를 이 원형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랭스 인코딩을 쓰고 있고 그리고 라인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이 원형이냐 아니면은 직교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앞서 보여드린 레이디얼 바 차트보다 더 자주 쓰는 차트가 레이더 차트인데 이 레이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레이디얼이랑 엑시스를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아이템을 표현할 때 이 축에서
이 각각의 차원의 값을 이렇게 찍고 점으로 찍고 이 점들을 이렇게 폴리라인을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이 선수는 약간 오른쪽으로는 값이 높은데 이 왼쪽으로 좀 값이 작구나. 이 선수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뭐 왼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구나. 뭐 이 선수는 뭐 괜찮은데 이쪽 10시 방향인 애트리뷰트에서 값이 적구나.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폴리라인에 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이 전반적으로 이 각각의 차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평균값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그래서 파이 차트는 이렇게 어떤 양적인 값을 이런 식으로 틸트가 아니죠. 앵글을 가지고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파이 차트에 약간 베리에이션으로 도넛 차트도 있습니다. 도넛 차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뚫려 있죠. 그래서 이게 없고 도넛 차트인 거죠.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약간 도넛같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게 또 각도가 인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지되는지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 에어리어 차트인데 폴라 에어리어 차트는 레이디얼 바 차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레이디얼 차트, 바 차트에서는 이렇게 길이였는데 바의 길이가 아니라 이 반지름으로 각 차원에서 값을 보여주는 거고 파이 차트랑은 다릅니다. 파이 차트는 이 각도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데 이 폴라 에어리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는 다 똑같고요. 각도가 아니라 이 반지름이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파이 차트가 유리할 때가 언제냐면 이 전체 중에서 이 특정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그래서 전체에서 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런 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135도 정도가 되는 거니까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8분의 3 정도가 여기에 속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슷한 것들, 이 파이 차트랑 비슷하게 가령 이렇게 Normalized Stacked Bar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100%로 다 이렇게 이 바의 막대의 길이가 다 늘어나서 비율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스택드 바 차트를 써서도 하나의 이 시점에서 또는 하나의 값에서 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다른 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는 시나리오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 차트랑 폴라 에어리어 차트 그리고 노멀라이즈 스택드 바 차트를 한번 이제 What, Why, How 프레임워크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나머지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파이 차트에서 스케일이 10개 정도의 카테고리에 적합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멀라이즈 스택드 바 차트에서도 10개 정도의 그 카테고리가 쌓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X축에 서로 다른 X축에 이렇게 나열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수십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포지션을 매핑을 할 때 직교 좌표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형 좌표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은 직교 좌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레이디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따른 패턴을 보여주는데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직교 좌표계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원형 좌표계를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마크가 원형이거나 아니면 어떤 쉐이프를 가진 마크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크를 그리면은 이 마크에 이런 어떤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여지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 좀 시각적으로 안 예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마크가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별로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기가 힘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로그 비주얼리제이션, 로그 비주얼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그는 항상 다 시간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가령 뭐 이거 하나가 뭐 컴퓨터 한 대인 거고 컴퓨터 한 대에서 시간별로 쌓인 로그가 24시간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때가 자정이고 이때가 정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마크 하나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마크를 배치하더라도 훨씬 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실제로 구현상에서도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Arrange Tabl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고요. 목표는 테이블 데이터셋을 Arrange라는 이디엄을 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Arrange라는 이디엄이 뭐냐면 위치 채널을 가지고 마크를 배열하겠다는 겁니다. 왜 위치 채널을 쓰냐면 위치 채널이 가장 이펙티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애트리뷰트를 가장 이펙티브한 채널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effectiveness 프린시플에도 맞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차트도 배우셨을 텐데 요약을 하자면 키 하나고 밸류 하나면 이런 차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키 두 개고 밸류 하나면 이런 차트를 쓰시고요. 밸류가 두 개면 스캐터 플러 쓰시고요. 밸류가 여러 개면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키가 여러 개면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퍼센티지 컴패리즌 하고 싶으시면 이런 차트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요약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차트들을 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따라 가지고 디자인 초이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가 몇 개냐, 애트리뷰트 타입은 무엇이냐, 레벨은 얼마냐,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거냐, 이런,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건 뭐냐에 따라서 좀 디자인들을 정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보시각화라는 분야가 이런 새로운 차트를 만드는 분야가 아닙니다. 가끔은 새로운 차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트들은 특정 도메인에서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제너럴한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차트들은 이게 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보시각화에서 이런 새로운 차트를 만들고 그것이 기존의 차트보다 더 좋다는 걸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가 새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되게 유명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용에 대해 하는 경우, 이런 차트들을 적용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풀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너무 크고 너무 열이 많고, 그리고 단순히 이 아이템들끼리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템 간에 디펜던시가 있을 때도 있고, 레벨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차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줄이지 않고는 절대로 화면에 그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뭔가 동적으로 인터랙션 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들 알아두셔야지 이런 정보시각화 분야의 이런 그런 새로운 논문이나 새로운 시스템들을 이용할 때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왜 이런 것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초이스를 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지금은 테이블 데이터셋을 지각하고 있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래프 데이터셋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